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어느 시절에 두고 온 사람, 이제는 멀어진 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는 따뜻한 빛으로 남아있지만 또 일부는 마음속의 상처로 남아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중간쯤 따뜻하면서도 아픈 뭔가 복합적인 감정으로 자리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또 진심을 전하는 데 서툴러서 그렇게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게 미련인지 후회인지 자책인지 계속 그 시절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계절이 또 그런 누군가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시절을 덮어두고 기분 좋게 작별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두고 온 인연을, 마음을 위해서요. 그 시절의 우리가, 그리고 지금의 나와 당신이 모두 안녕하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정말 두고 와도 된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103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자, 1월 20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103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실패한 관계를 곱씹으며 과거 어느 시절을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분들 계신가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라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하고 여운을 두게 되는 관계. 그래서 종종 혹은 자주 이 과거를 서성거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모든 인연과 마음에 애틋한 안부 인사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산책할래요? 103번째 산책, 책 읽는 아침, 한영희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추천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받아 볼까요? 네, 오늘은 성애나 소설가가 쓴 두고 온 여름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두고 온 여름, 성예나 작가의 책인데요. 성예나 작가는 어떤 작가인지부터 여쭤볼까요? 네, 성애나 소설가는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 부문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벌써 재작년이네요. 2022년에 첫 소설집 빛을 거두면 빛을 펴냈고, 아주 이제 이 작품이 두 번째 책이니까 굉장히 신인 작가에 속하는 소설가입니다. 근데 성예나 작가가 쓴 다른 작품들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네. 굉장히 성실하고 단단하다는 느낌을 주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다루는 범위가, 그 소재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인데 그것들을 다 좀 충실하게 커버하기 위해서는 많은 취재도 필요하고 또 구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이런 밑작업들을 좀 단단하게 해나가는 작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성예나 작가의 책 두고 온 여름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평론가님,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요새는 경장편이라고 해서 좀 너무 두꺼운 장편 소설 말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분량이 짧은 한 중편 분량의 이 경장편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창비 이 성애나의 두고 온 여름이 속해 있는 라인업도 창비에서 내고 있는 Q 시리즈라고 하는 예. 좀 이 중편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새해 이제 독서 결심하신 분들 많을 텐데 네. 너무 좀 두껍거나 무거운 책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가벼우면서도 편하고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책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게 되게 얇으면서도 그 안에는 또 두꺼운 마음의 어떤 층들이 또 쌓여 있어서 네. 이 책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해가 이렇게 바뀌면서 올해 독서를 진짜 좀 해봐야겠다 이런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처음부터 막 두꺼운 책을 읽다 보면은 1년 내내 그 책 읽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한 권을 읽으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경장편에서 선정을 해주신 책입니다. 자, 두고 온 여름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들어봐야겠죠.
네. 먼저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하, 제하, 기하, 제하. 네. 이렇게 교차하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듯이 이 기하와 제하라는 인물은 남자,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끝에 이름이 다 하자로 끝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두 남자가 형제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형제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형제 관계입니다. 이후에 네.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기하라는 제목은 기하가 화자가 되어서 말하고 있고 제하라는 제목은 제하가 화자가 되어서 말하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인물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하와 제하 장으로 돼 있는데 기하장에는 기하의 목소리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고 제하는 제하의 목소리로 펼쳐지는 이제 그러면은 기하 입장에서 제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하 입장에서 기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구성에서는 보통 동일한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인물의 시야가 이렇게 시각이 맞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또 긴장도 있고 네. 깨달음도 있고 이런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기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기의 아빠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진관집 아들은 항상 그 사진관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이 주로 그 사진사의 가족 사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잡이 사진도 그렇고 뭐 태권도 도복을 입은 사진, 막 졸업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집 앞에 사진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게 되게 부끄러웠다고 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다 지나가는데 네. 저기 자기 어린 시절 모습이 막 이렇게 크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기아는 그래도 그걸 아버지가 너 그게 부끄러우면 이거 내려줄까라고 물어도 그냥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의 그게 어떤 매개이다 추억이기 때문에 그 사진이 좀 부끄러우면서도 또 아버지와의 끈끈한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사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아빠랑 둘이서 잘 지내던 중에 갑자기 이 기아에게 새 가족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새엄마가 데려온 아들이 제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하와 기아는 형제이기는 한데 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름이 그냥 우연하게 하자 돌림으로 끝나는 아이였을 뿐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기아는 엄마와 동생이 생기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질투심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새엄마한테 좀 친근하고 살갑게 다가가지 못하는데 네. 이 동생 제아의 경우는 자기 아빠한테 거리낌 없이 그냥 아빠라고 부르고 또 아빠 역시 그 동생을 정말 자기 친아들처럼 잘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네. 가족이 분명히 더 많이 늘어났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기기는커녕 마치 유일하게 있던 자신의 유일한 가족마저 뺏겨버린 듯한 그런 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이 더 많아졌는데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아와 제하가 8살 차이가 나는데 네. 기아는 막 사춘기를 겪을 나이고 또 제하는 그보다는 또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좀 더 서스럼 없을 수 있었다면 기아 입장에서는 이 변화된 상황을 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아가 이제 그 기아가 새엄마나 제아 모두에게 좀 냉담하고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네. 그 새엄마 같은 경우는 기아 눈치를 아무래도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그 집안의 또 큰 아들이었고 네. 그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지만 좀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하는데 기아는 그 모든 마음을 다 냉정하게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집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고 또 이제 군대로 간 이후에도 별로 연락하지 않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 기아의 아버님과 새엄마가 대학으로 기아를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도 집에 연락을 안 하고 오지도 않으니까. 네네. 그때도 이제 기아가 이제 되게 퉁명스럽고 못됐게 대하고 나중에 군대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새엄마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네. 기아는 깜짝 놀랐죠. 뭔가 되게 중요한 내용인가 보다 하고 음. 달려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한동안 뜸들이면서 하는 얘기가 콩잎짠지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너무 많이 만들어 놨다. 그 냉장고 둘째 칸에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오면 그거 먹어라. 이런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기아가 아니 이게 도대체 나한테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할 일인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새엄마와 기아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아버지와 제아 어머니가 나중에 헤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 무렵에. 음.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영영 그 내 가족이 어쨌든 간에 추후에 결합된 가족이지만 이 내 가족이 영원할 줄 알았던 기아에게는 좀 충격스럽게 갑자기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셈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형제는 형제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특별한 형제 관계인 겁니다. 기아가 형이고 재아가 동생인데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형제 이 둘 사이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지는 건데 이 책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기아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아무 일도 아닌 줄 알고 그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재혼을 했던 이제 아버지와 새엄마가 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 두 분이 서로 마음이 있는데 안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또 거기 갈등 상황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어지는 제아의 이야기에서 그 부분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제아의 이야기는 보면 기아가 되게 1인칭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데 반해서 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게 편지가 그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기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문제는 이 뒤에 나오듯이 붙이지 못한 네. 편지인 거죠. 아마 기아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이야기. 제아가 자기만의 속에 담아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제아의 이불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네. 제아가 여기서 기억하는 건 처음으로 자기가 기아 형과 새아버지를 만났던 날. 그 어색했던 뭐 중국집에서의 상견례 장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기는 사실 형이 생겨서 좋았지만 그 엄마가 항상 얘기해요. 그 형이 이 재아가 아토피를 되게 심하게 앓아서 네네. 그 병원에 다니게 됐는데 그때마다 기아가 동행을 해줬거든요. 그 동행을 해줄 때마다 엄마가 항상 이거는 기아 형이 널 위해서 시간을 내준 거기 때문에 절대 형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눈치를 많이 보면서 이렇게 재아를 단도리를 했던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둘이 생활하다가 그 재하의 친부죠. 그 기아 새엄마의 옛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좀 나쁜 악한으로 그려지는데 네. 이 사람이 재하 졸업식에 찾아와서 새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나중에 복부를 칼로 찔러서 큰 중상을 입히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친부가 약간 스토커처럼 자기 엄마를 괴롭히고 이렇게 헤어질 것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아마 그 재하의 어머니는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남자를 떠나서 숨어서 사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네. 자, 이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고 별일이 없었다면은 그냥 이렇게 세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또 갈등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하, 재하 다시 또 기하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시 기아 얘기가 될 때 네. 사실 그 독자들은 되게 궁금할 거예요. 이미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어린 시절에 함께 잠시 지냈다가 나쁜 일로 인해서 멀어지게 된 두 형제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붙어서 진행될까 되게 궁금할 텐데 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두 번째 기아의 이야기는 재하 모자를 우연히 발견한 건 37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훌쩍 시간이 건너뛰어서 37 현재로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아는 지금 설계사무소를 개업한 건축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의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남아도는 시간 동안 뭐 하냐 하면 구글 어스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다니듯이 구글 어스로 여러 도시를 이렇게 검색하면서 그 스트리트 뷰를 보는 거죠. 네. 그 스트리트 뷰를 보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설계사무소가 망해서 대리기사를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미리 그 지역의 지리를 익히기 위해서 스트리트 뷰를 보는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렇게 스트리트 뷰를 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되게 낯익은 젊은 남자와 중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집 조리복을 입고 중국집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어떤 그 두 남녀의 모습인데, 이거를 딱 클로즈업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제하 모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네. 되게 헤어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이 기하가 이렇게 스트리트 뷰로 보는 그것도 굉장히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어떤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기하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잘 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겉에 있는 세계를 막 열심히 보는 그게 이 마음을 어디다가 전달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고민하는 것 같이 느껴진달까요? 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러네. 이 스트리트 뷰를 보면 사실 네. 또 중요한 게 항상 거기는 옛날 모습이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몇 년 전 모습이 찍혀 있어서 그게 되게 과거의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아가 스트리트 뷰를 계속 탐닉하고 이렇게 막 습관처럼 보는 것도 네. 어쩌면은 자기의 지금 현재의 삶보다는 자꾸 과거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하 모자를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연적인데, 그것은 기아가 계속해서 네. 무의식적으로 어쨌든 과거를 향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장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제야 모자를 발견하고 나서 네. 되게 기아는 고민에 빠져요. 여기가 되게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고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사실 둘의 접점은 한 4년 동안 잠깐 같이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네.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또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제아가 일하고 있는 그 중국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아. 기아는 이제 제아를 한눈에 알아봐요. 네. 동시에 그 제아도 자기를 한눈에 알아볼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제아는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다가 네. 나중에 기아가 이제 아른 체를 하자 그때야말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알아본 거죠. 근데 되게 기아는 좀 예상했던 거는 아마 이거보다는 좀 더 극적인 만남이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되게 막 부둥켜 반겨주는. 끼까지는 않아도 네. 되게 놀라면서 되게 되게 반가워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사실 그 제아의 반응이 되게 뜨뜻미지근하고 네. 뭔가 계속 컴퓨터로 그 핸드폰으로 오락만 막 하고 네. 그렇게 이렇게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좀 더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제 제하의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스트리트 뷰라는 게 과거를 비춰주잖아요. 네네. 그때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하의 중국집은 망해서 문을 닫을 예정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제하 입장에서도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닥치다 보니까 뭐 삶에 대한 의욕과 이런 재미를 많이 잃어버린 상황에서 기아가 방문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기아 입장에서 좀 난감하죠.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이거 어머니 조의금 못 드린 조의금이라고 하면서 네. 그 돈을 건네주고 그 형제가 같이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웁니다. 근데 그때 제아가 갑자기 기아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이요? 일릉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옛날 그 왕의 무덤이겠죠. 설릉 같은 네. 그 일릉을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기아가 뭐 알았다고 얘기하자 이제 제아가 카메라 하나를 들고 자기의 그 포터 트럭을 운전해서 일릉으로 향합니다. 네. 근데 그 DSLR 카메라가 원래는 그 기하의 아버지가 쓰던 카메라였어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예전에 제아에게 남긴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곳에서 그 둘은 같이 사진을 찍고 그냥 별다른 뭐 대화나 에피소드는 없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제아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마치 이 소설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짧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아는 이제 중국집을 폐업하고 일본 고베로 건너가서 파친코장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게 된, 그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어떤 한 일본인이 자기가 이제
가족한테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네. 그 재하도 아마 가족이 있을 텐데 그 형한테 편지를 써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일릉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인화한 그 뒷면에 편지를 써내려가려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너무나 할 말이 많아서 네. 그렇게 되면 또 말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얘기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딱 한 문장을 적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한 문장이 뭔지는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 한 문장을 딱 적고 이제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아마 그 편지 그 사진인 거죠. 사진 뒤에 편지를 적었으니까 네. 그 사진은 아마 기아에게는 전달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하가 편지 받을 주소로 적은 곳이 둘이서 옛날에 함께 살던 사진관 집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헐리고 사라졌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편지를 기아가 받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재하는 기아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를 짧은 한 문장으로 네. 그 안에 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이 뭐라고 짐작하셨어요, 평론가님은? 글쎄요, 이거는 뭐 읽는 사람마다 네. 되게 다양하게 추측이 가능할 텐데 네. 저도 뭐 딱 감은 안 왔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건 여전히 생각 중이에요. 거기에 한 문장이 무엇이었을까 혹은 무엇이었어야 할까? 예,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성예나 작가의 책 두고 온 여름을 읽어보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문장이 들어갔을까 한번 짐작해 보시면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참 술술 재밌게 읽었는데요. 평론가님께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네. 그 재하의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좀 마지막 대목인데 거기서 이제 기아가 집을 떠났죠. 그 대학 기숙사를 가면서 네. 이제 남은 집에 셋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엄마, 새아버지, 자기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같이 일릉으로 출사를 나갔던 날의 추억을 들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때 그 전에는 그 재하의 새아버지 혼자 사진을 찍으러 다녔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셋이 함께 소풍처럼 그 일릉으로 출사를 나간 거죠. 그래서 함께 샌드위치와 주먹밥을 먹고 단란한 소풍을 즐깁니다. 근데 그때 그 잔디밭에 네. 사슴떼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 사슴떼를 보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꿈을 꾸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엄마의 모습이 재하가 기억하는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엄마는 항상 근심 걱정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재하한테는 기억됐거든요. 네. 어릴 때 가스 중독으로 어려서 다 가족을 잃고 18살 때부터 공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고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그 남자가 되게 술주정에 폭력에 막 이런 것들에 시달리느라고 엄마는 늘 긴장하고 이제 고단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나 근심 걱정을 늘 한켠에 지고 살던 엄마가 그 일릉에서 그 새아버지와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순간에 그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저는 그 새엄마가 그때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기하 혹은 새아버지와 보냈던 4년의 시간이라는 게 오히려 이 가족에게는 되게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은 네. 행복한 시간이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가 한 번쯤 돌아가고 싶었던 시간들이 다 추억처럼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추억들을 좀 떠올리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 장면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재하 눈에 근데 그렇게 보였다는 건 엄마가 아마 본인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느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재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기를 아토피가 심하게 있는 자기를 네. 늘 이제 뭐 괴물이라고 욕하고 그렇게 포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아버지가 주는 사랑, 그런 마음, 친절함 이런 네.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받았던 그 짧은 시간 안에서의 그 보호, 뭔가 나에게 어떤 남자 어른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에서 느꼈던 아늑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이 책 어떤 분들이 읽으면 더 재밌게 느끼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실 자기의 진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네. 또 자기가 또 자기조차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마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으로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좀 위압적으로 대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사실 그게 과거의 일이어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자기의 그런 못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과 그 사람과 화해를 좀 할 수 있었으면 하길 바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기하라는 인물이 네. 바로 이제 그런 인물인 거죠. 비록 그때 그렇게 자기가 냉담하게 대했던 새어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운이 좀 더 길게 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위압적이고 냉담하게 군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나 그런 마음을 아예 안 가져본 분은 없을 거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렇네요. 오늘 성애나 작가의 두고 온 여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읽고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줄 수 있는 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도 얘기했던 성인의 작가의 첫 소설집 있잖아요. 네. 이 2002년에 나온 빛을 거두면 빛이라는 제목의 네. 이 단편 소설을 모아놓은 소설집인데 이 사실 이게 모든 작가의 첫 소설집을 읽는 일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작가의 소설적인 출발을 우리가 지켜보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성혜나 작가의 이 단편집을 읽다 보면 굉장히 소재도 다양하고 그 많은 소재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탄탄하게 써내는 작가여서 네. 소설 읽는 맛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작가님의 책입니다. 성혜나 작가의 첫 소설 빛을 거두면 빛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한영희 평론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103번째 산책길. 오늘은 성혜나 작가의 책 두고 온 여름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말 이용해서 읽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 5분에 함께하는 104번째 산책길 특별한 손님과 꾸리고 있겠습니다. 이혜희 수녀님과 함께하는 104번째 산책길 저희 책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